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중공공임대주택을 보시면 요게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공공임대주택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거기다가 달라진 것은 뭐가 달라졌냐?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 3년 더 늘어나서 8년으로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중과세가 배제되고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3월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3월 말 이후 4월 1일부터 이후는 8년. 요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공공임대주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매입, 또 하나는 매입 건설. 매입도 되고 건설도 되는 것은 원래 있었고 매입만 된 거는 2015년도에 신설됐어요. 그 차이가 뭔가 보실래요? 그 차이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표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공공임대주택을 보시면 장특공제가 되는 거 있고 오른쪽 것이 감면되죠. 이 감면되는 주택이 2015년도에 신설된 조항이에요. 뭐냐면 요거는 100% 양도세를 감면해줘 버려요. 100%. 그러니까 농특세 20%만 내는 거예요. 예. 요거는 대신 언제까지 해줘야 돼? 지금 법에 2017년 12월 말까지 되는 거를 지난번 파리대책에서는 2020년까지 연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 법을 개정을 2020년까지 연장 안 해버리고 언제까지 해놨어요? 예? 2018년으로 단축시켜 놔버렸어요. 저는 이 정책을 하시는 분, 입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국방도 중요하고, 예, 우리 재산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를 SOC 사업들을 건설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믿음일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믿음, 이게 신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8월 2일 날 발표한 그 계획을 왜 4달 후에 입법을 하면서 못 지키냐 이 말이에요. 안 지켜진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엿가락 고무줄 늘려서 2020년 했다가 2018년 단축되고, 우리 2016년에 아까 이 계약서처럼 2016년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2016년도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비상토지도 해준다고 입법 예고됐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2015년도에 팔려고 하는 부동산들을 팔지 못하겠다고요. 왜? 세율이 10% 더 올라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더 받는 것이 유리하니까. 국회 통과될 때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졌어요. 모 국회의원께서 그러셨답니다. 비상토지 왜 그거 그냥 놀린 땅인데 왜 갑자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다 해주냐? 해줄 때 해주더라도 법 개정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이거는 세계 법 이론에 있질 않아요. 그 국회의원 힘을 가졌다고 그 법이 그대로 통과됐어. 이모 국회의원. 이 실명을 공개할 수도 없고 내가. 네? 단만? 당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국회의원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정말 열받게 만든 국민을. 그래가지고 1년도 안 가서 2017년도에 다시 취득으로 또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2016년에 판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병신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모아서 제가 위헌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국가가 더 중요한 이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위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들은 1세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고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는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나중에 막 부동산 투기 바람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2007년도 12월 말까지 기존에 있는 집을 안 팔면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비과세 안 해준대요. 근데 어떤 분이 대구에 주택을 사놨어. 정부 말 믿고 사놨어요. 그건 주택수에서 안 빼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집을 갖고 있었다고요. 서울집 양도 차익 5억 났어요. 5억 났는데 대구집은 마이너스 5천만 원 났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2008년도에 팔았잖아요, 그거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과세도 안 되고 다주택 중과규제에 걸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운영돼요. 이렇게 운영돼요. 지금 사과나무에 사과 열렸으니까 사과 마음 놓고 따져주십시오. 그리고 사다리를 놔줬어. 사과 한참 따먹었더니 6시 반 이전에 빨리 내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 치워버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7시 있는 사람은 그냥 내렸잖아요. 근데 밑에 그물도 없는 거예요. 어째 됐어? 다리 다 부서졌어. 제 비유가 맞나요? 기가 막히잖아, 이거.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는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은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걸어나가려면 완전 미로찾기예요. 하나라도 에러가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 면제해주는 규정이 2020년까지 연장했다가 2018년으로 단축돼 버렸어. 그러면 지금 보신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중에 매입건설과 매입의 차이는 뭐냐? 이 100% 감면해주는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조건이 3개월이 넘어버리면 요 100% 면제를 못 가.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임대사업자 장기 준공으로 내면은 그거는 3개월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최대 장특공제 70% 받는 것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어쨌든 면제를 못 간다 하더라도 장특공제 70%만 해도 이런 거예요. 5억 양도 차익 난 거를 70% 공제 받아버리면 얼마 돼요? 1억 5천밖에 안 남죠. 1억 5천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해봐야 한 3,500밖에 안 나오잖아요. 중과세 안 받죠? 일반세율 적용받죠. 70% 장특공제에 지금 여러분이 5억 남아서 세금을 3,500 정도 낸다고 그러면 내실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꺼이 내시잖아요. 기꺼이. 지금 정책 기반자들이나 언론에서 자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지금 왜 집을 안 파냐고 그랬더니 이익금을 더 남겨가지고 예, 세금 내고도 중과세 대고도 견딜만 하니까 안 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택도 아닌 얘기죠. 말도 아닌 얘기죠. 어떻게 중과세 받고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단기 투자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장기 투자로 전환하시고 소형 투자로 바뀌시고 그러면 저는 지금도 부동산 주택을 사라는 주의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사무실, 우리 아버지 산소 쓸 산, 요 3가지밖에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저도 부동산 주택 사기로 했어요. 나도 사기로 했다니까요. 박수 좀 쳐줘보세요. 내가 참 바보였더라고요. 세금 피하는 방법을 잘 알면서 왜 이걸 투자를 안 해가지고 왜 돈을 안 벌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장모딸도 나를 이해를 못 하겠대. 예. 내가 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도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표가 이런 표입니다. 이런 표기 때문에 한번 총망라해서 보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을 자주 거래한 사람들 어떻게 한가 보실래요? 양도하기 전에 절세 방안을 미리 상담받.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알고 지내면서 수시로 자문을 구해요. 그리고 절세 비법은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있다고 믿어요. 근데 어쩌다 거래한 사람 세무상담 미리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라. 투기 목적으로 내가 부동산 거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보유기간도 오래돼가고 세금 별것 아닐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 받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도움을 더 받아요. 그리고 세금은 지금이나 나중에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세무사나 저 세무사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들어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뭐라 해서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한 사람, 세금 절세 관련 서적을 탐독한 사람. 여기 안에 13명 정도 있을 것 같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 우리가? 예? 선무당.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본인 것만 하시든지 남의 거는 개입하지 마세요. 내 것만 사고 치세요. 예, 남의 것까지 개입해서 밤나라 감나라 오지랖 넓게 하지 마시고. 예, 저희 사무실 오신 분 중에 70%가 전부 다 선무당한테 듣고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선무당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죽겠다니까. 오늘 여기서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절대 선무당 안 하기 약속이죠? 예, 약속. 세금 폭탄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파시고요. 10몇 억 파셨어. 왜? 너무 크니까 줄여서 두 채를 사신 거예요. 한 채는 본인이 줄여갖고 한 채는 월세 받으시려고. 근데 이미 중도금 받은 돈 가지고 두 채 값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어떻게 하셨어? 이미 잔금 치러버리고 내 거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을 아무 생각 없이 팔아. 나는 집이 몇 채가 돼버려? 3채.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도둑 맞으려면 걔도 안 짓는다고 그러죠. 예. 이래요, 이래.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선무당들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파는 이 집은 거주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2년 거주가 삭제됐잖아요. 그렇죠? 2년 거주가 삭제됐지만 임대주택과 관련된 2년 거주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삭제됐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안 살아도 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계신 교감 선생님이신데 이거를 당신이 다음날 좀 세무사 만나고 알아보려고 부동산에다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 주인도 그러지, 놀러 온 사람도 그러지, 그걸 사러 온 사람도 그러지. 3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명이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확신이 돼요, 확신. 신념이 된다고요. 믿고 해버렸다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2억 5천 냈잖아요. 2억 5천. 그 교감 선생님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 되신 줄 아세요? 한 25억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생 퇴직금 다 날려보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여기 3번. 이것도 기가 막힌 양반이야. 아내께서 참 내가 지금 퀴즈를 지난번에 냈는데 여기 또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내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정말 오피스텔은 별장하고 애인하고 똑같다고 내가 그랬잖아. 오피스텔하고 별장하고 애인은 똑같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신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안 가져본 사람 잘 몰라. 이런 사모님 안 가고 없어. 있으나 마나하다고요? 어쩐다고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라고? 갖는 순간부터 골치 아프다고 그랬잖아. 갖는 순간부터. 애인을 안 가져보니까 그렇지. 애인을 한번 가져봐봐. 나도 가져봤어. 그때 갖는 순간부터. 나도 가져봤다니까 왜 안 믿어요? 안 가져봤을 것 같아요? 가져봤으니 가져봤다고 그러지. 이거 믿을 줄 아니까. 근데 이거 찍혀갖고 우리 집사람 보면 큰일 나네. 우리 장모딸 보면. 여보 나 안 가졌어 사실은. 예. 진짜 오피스텔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부터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다고요. 근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놨어.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여기 들어와서 주거용으로 사면 이게 환급받는 것이 추징당하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세입자들 보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는 조건일을 특약상에 넣고 계약을 하죠. 근데 그 세입자가 계속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냐고요. 내 부동산 팔 때 옮겨놔 버렸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가 뭐냐가 중요하지 일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냐 안 되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고 세무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 세무사님은 아 이거는 주택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당신 집 팔아도 괜찮소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용도로 쓰면 일반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30년 된 단독주택을 팔았다가 어떻게 됐어? 1억 5천 추징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모님이 남편을 알겠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모님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 때문에 1억 5천짜리 세금이 나와버리면 이 부부관계는 아주 좋아진다. 아주 나빠진다. 상황을 잘 모르시겠어요? 예. 이런 오피스텔이 보통 보면은 비싸지도 않아. 1억에서 2억 내 미만이에요, 주로. 그리고 가격도 올리지도 않았어. 월세 7, 80만 원 나올 정도. 요게 이렇게 속 썩인다고요. 정말 오피스텔은 여러분이 꼭 갖고 계시려면, 네. 4번이 아까 우리 계약서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요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사례가 돼버렸다니까. 보셨죠? 5번 다가구 주택. 이거는 다가구 주택 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모범 절세 사례는, 예, 이거는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8년 전에 제주도에 상속받은 임야 10억을 갖고 있다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 상속 증여받은 평가 당시, 이 당시 평가액이 되는데, 보세요. 자, 임야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약 30%밖에 안 잡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임야가 10억짜리다. 상속이 개시돼서 이거를 상속세를 매기려면 기준시가가 3억 정도 잡혀서 상속세 신고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시는 분이 전체 돌아가신 분 인구 중에 8%도 안 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2%는 미달이에요. 그러면 미달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버려. 놔둬버린다고. 방치해버린다고. 그래서 상속을 3억에 받아가지고 2년 뒤에 팔았어. 근데 그때 시세나 양도하는 시세나 똑같아. 본인이 생각할 때는 10억에 상속받아서 10억에 팔았으니까 세금이 없네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억에 상속받아서 10억에 양도한 꼴이 돼버린다. 어떻게 됐어요? 양도 차익이 7억 났잖아요. 7억. 이런 세금 폭탄 맞는데 이걸 모르신다니까. 자, 상속세가 미달이 되더라도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줘라. 반드시 해줘라. 어떻게 해? 상속가액을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끌어올려놔. 어차피 세금 미달이라고 그랬잖아. 웬만하면. 미달이고 웬만큼 내봐야 10% 세율권에 가 있는 거예요. 가봐야. 10억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으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그러면 끌어올려서 이것이 감정을 해봤더니 8억 정도 돼. 그러면 8억 정도로 신고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가 얼마가 된다? 8억이 된다는 거예요. 8억으로. 8억. 지금 내가 3억의 임야를 상속받아 놨다 이 말이에요. 3억에. 그러면 나중에 내가 팔려고 그러는데 취득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럼 요게 약 10억짜리 같으면 감정가가 8억이 나와요. 8억. 그럼 어떻게 돼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1억을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7억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러면 아들은 5천만 원 공제받고 500만 원에 대한 상속 증여세 500 내고 와이프는 얼마 내요? 1,000만 원 내고 1,500만 원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억에 대한 세금이 원래 3억 정도 나와요. 비상금 토지 걸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1,500만 원 내놓고 대신 언제 팔아야 돼? 이렇게 증여를 받은 다음에는 배우자나 비속한테 증여를 주면 몇 년 뒤에 팔아야 돼? 5년. 5년 있다가 팔 때 취득가는 얼마로 인정받아요? 8억으로 인정받는다. 8억으로. 그렇게 해서 양도세 내봤더니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4,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취득세에 다 합해도. 그러면 약 6,500만 원을 내고 어떻게 돼요? 5년 후에 3억이 절세된다. 팔락할 때 미리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보면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취득가를 올려놓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컨설팅을 받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증여를 부부간에 증여를 주면서 개별 공시가로 증여해 준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6억 미만에서는 세금이 없으니까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감정을 해서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 간에는 10년마다 증여를 해줄 수 있어. 10년마다. 몇 년마다? 그러면 12억을 증여해 주려면 기간이 얼마 걸려요? 20년까지 막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저렇게 열심히. 10년마다 6억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또 11년까지 기다려요? 10년 하루면 된다고. 20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강의는 계속 가는데 오늘 첫째 중과세 규정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파리 부동산 대책은 여러분이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40군데까지는 다 아셔요. 2주택 10% 중과세, 3주택 20% 중과세, 장기부 특별공제 안 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은 50% 세금 중과세한다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갑니다. 이번에 확정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3주택 중과 규정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었고 이번에 새로 입법된 것이 2주택 중과세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주택이 중과세되는 지역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과 광역시와 세종자치시. 세 군데예요. 다시 광역시, 수도권, 세종시. 여기에 있는 주택은 모두 중과세 대상이다. 수도권이 어디 있거를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인데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는 어디예요?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인천은 6개니까 인천은 광역시지만 수도권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광역시나 세종시 중에서 군과 읍면은 기타 지역으로 빼내. 읍면, 군은 부산의 기장군, 평택시 포승면. 이거는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읍면은 빼내가지고 기타 지역으로 빼낸다. 이 기타 지역에 있는 집은 주택가액이 3억 원이 초과되는 것만 중과세래요. 이해되셨어요? 자,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가지고 따지지만 중과세 대상 주택은 지금 보신 것처럼 수도권과 광역시와 세종시에 있는 것은 모든 주택. 기타 지역은 3억 원을 넘어가는 주택만 중과세를 한다. 지금 어디다 부동산을 사라고 알려주고 있죠? 지금 보이세요? 부동산 여기 아니고 딴 데 사면 어떻게 돼요? 올라요? 안 올라요. 지금 부동산을 투자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사더라도 1, 2억짜리 사지 말고 얼마짜리 이상 사라? 3억짜리.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법에 먼저 중과 대상 주택을 먼저 법에 정해놨어요. 법에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우선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 중과 대상 주택수만 가지고 주택수를 판단해.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닌 거는 주택수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비과세 규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이에요. 전국 모든 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계산하는데 지금 중과세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그리고 기타 지역. 기타 지역은 3억 초과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청주시에 있는 집 2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 천안시에 있는 집 2억짜리 하나. 다시 청주에 2억짜리 한 채, 4억짜리 한 채, 천안에 2억짜리 한 채, 성남에 1억짜리
4억짜리 집 한 채. 중과 대상 주택 수는 몇 채예요? 몇 채? 언제 다 공부하셨어요? 세무사도 다 헷갈리는데 어떻게 다 알아버렸어 이렇게? 두 채. 어디 두 채? 성남은에 1억인데 돼요? 왜 돼? 갑자기 왜 조정지역이 나와? 지금 조정지역 얘기도 안 했는데. 중과 대상주택 수를 계산한다니까 지금은. 예, 그거는 지금 요 기준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집이 중과 대상이 한 채냐 두 채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남은 수도권이니까 가액에 불구하고 모두 해당. 천안은 수도권이 아니에요. 지리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천안이 수도권인 줄 알아. 전철 들어간다고 수도권이 아니에요. 여기는 경기도예요, 충청도예요. 충청도. 그러니까 수도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3억 초과인데 3억을 안 넘어가니까 이거는 중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지. 청주는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세종시도 아니니까 기타 지역. 그러니까 4억짜리만 중과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두 채. 이렇게 중과 대상 수를 구하고 이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만 중과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만 중과세예요. 먼저 청주에 있는 집 4억짜리 팔았어. 중과세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금방 잘 나가다가 또 왜 갑자기 그러죠? 조정 대상 지역만 기라고 그랬잖아요. 충청도의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세종밖에 없잖아. 청주도 언제 넣어버렸어요? 넣어버릴까 이게? 기분 나쁘면 넣어버려 그냥 우리가.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4억짜리가 100채가 있어도 상관없죠. 이건 중과세 아니에요? 아니라고. 천안은 아예 아니고. 성남은 예. 경기도는 어디예요? 과천, 광명, 고양, 성남, 남양주, 하남, 동탄 제2신도시 7개죠. 여기 것만 중과세다. 여기 것만. 그래서 성남 거를 팔 때 요게 중과세 대상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택수를 다 세하리는 거예요. 이제 몇 채가 되는지를. 중과 대상이 몇 채다? 두 채다 그러면 나는 42% 최고 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 예? 여기 만약에 세 채다 그러면 3주택 중과 기준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중과 대상 주택수를 먼저 확인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팔 때만 내가 긴장해서 헤아리면 되는 거예요. 인천이나 부천 거 팔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중과세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인천, 부천, 의정부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양반은 태백에 있는 집 팔면서 5억짜리라고 내가 중과세 돼요 안 되고 물어보는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보세요.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되면서 뭐다가 돼?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는. 여러분들 수학 배울 때 교집합 배우셨어요? 이 교집합에 들어가는 것만 중과세 대상이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신 것처럼 중과 대상 주택으로 지금 열거하고 있는 집이다.